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편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가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른 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준경 청와대 수석의 스승인 하윗 교수의 지도 덕분에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최고 순이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찾은 하윗 교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약간 늦긴 했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혁신이라는 점을 이론화한 게 하윗 교수의 핵심 업적인데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정책이 혁신을 통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의 스승이기도 한 하윗 교수의 지도가 우리 국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교수님이 하준경 수석을 통해서 간접 지도를 해주신 덕에 대한민국이 지금 올해 1분기 전 세계 성장률이 제일 높아졌습니다. I'm happy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that outcome. 기여가 확실합니다. 하윗 교수는 한국이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경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thing that I find amazing is how you have managed to do this in a fiscally responsible way in this very uncertain and turbulent world where economic policy is facing a lot of headwinds. 특히 경제 성장은 민간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주는 이 대통령의 정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윗 교수는 또 한국이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했음에도 세계 2위 수준의 GDP 대비 R&D 투자 정책을 펼친다며 기술 혁신의 지평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과 중장기적 국가 미래 비전 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19일부터 1박 2일간 경북 안동을 방문합니다. 한일 정상의 상호 고향 방문으로 이번 회담에선 양국의 관계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찾습니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이후 상호 고향 방문이 이뤄진 겁니다.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님,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습니다. シャトル外交の最初の機会に大統領及び韓国代表団の皆様を私のふるさとここ奈良にお迎えすることができて皆様を歓迎したいと思います。 두 정상은 오는 19일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만찬 등의 일정을 함께합니다. 별도의 친교 일정도 예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사회, 국민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등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눕니다. 청와대는 한일 셔틀 외교가 경주에서 나라, 그리고 안동 등 여러 지방 도시로 무대를 확장하면서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심화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관세청장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현수업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새만금 개발청장에는 문성효 전 국토부 기조실장을 발탁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위원장에는 홍미영 전 국회의원이,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백종우 경희대 교수가,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기영 연세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안보 강화에 집중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AI와 녹색 경제 전환 등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 속의 기회를 선점하고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충격 속에서도 수출과 경상수지, 주가 지수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우리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쟁 장기화로 물가와 고용 등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응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준비와 함께 수입 축산물 할당 관세 적용, 돼지고기 공급 확대 등 물가 안정 대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사기와 비료, 아스팔트 등 생활 산업 필수 품목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주거 안정 대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릉 골프장 착공 시점을 기존보다 1년 앞당긴 2029년으로 추진합니다. 강서 군 부지와 노청사 복합개발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면서 민생과 경기 회복, 주거 안정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수출과 생산, 투자 소비 지표는 상승해 경기는 회복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재정경제부가 17일 5월 최근 경제 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 부담 확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 수급 관리 및 물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전월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21.9%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7.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들이 경제를 낙관적으로, 그 이하면 비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출 호조세는 긍정 요인입니다. 지난달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48% 급증했습니다. 생산 지표도 긍정 흐름 보였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에서 증가해 3.5% 늘었습니다. 아울러 설비 투자와 소매 판매 역시 각각 9.2%와 5%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생산, 투자, 소비 지표 모두 동반 상승함에 따라 경기 전반은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한편 재경부는 민생 안정을 목표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가 28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최근 수요가 늘어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가 전월 대비 7.1%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0.8% 올라 상승률은 28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한 달 전보다 7.1% 상승했습니다.
하위 품목인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가 16.9%, 화학 제품이 7.7% 올랐습니다. 특히 D램과 컴퓨터 기억장치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요가 증가한 반도체가 전체 수출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수출 물가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농림수산품 수출도 냉동수산물을 중심으로 10.1% 올랐습니다. 반면 수입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3% 떨어졌습니다. 원재료가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9.7% 하락했고 중간재는 2.1%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는 1년 전보다 12.4%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 물량 지수는 0.1% 하락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여행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여행 인기가 뜨거운데요. 특히 밀양시는 매 회차 조기 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밀양을 찾아 반값 여행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5월, 내리쬐는 햇살 아래 경남 밀양 영남로에 나들이객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밀양강 경치를 감상하고 산성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첫째,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고 이런 좋은 날씨에 같이 온 일행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여러저러 경치도 둘러보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밀양에는 여행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한 반값 여행 덕분입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량이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밀양 시민보다 많습니다. 반값 여행에 필요한 건 지역에서 쓴 영수증과 인증사진 단 2가지입니다. 여행을 마친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관광지에서 쓴 돈의 절반을 돌려줍니다. 한 명당 최대 10만 원, 2명 이상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밀양을 비롯해 전남 강진과 영광 등 전국 20개 반값 여행지는 조기 마감 행렬이 이어질 만큼 관심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바로바로 환급을 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정말로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또 월별로 이벤트를 하다 보니 그 이벤트를 참여하시려고 다시 재방문을 하고 있어서 밀양 관광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영남루와 밀양 읍성 등 반값 여행 인증 여행지부터 전통 시장까지 둘러보며 관광객의 불편함을 살폈습니다. 현재 느끼는 그 효과가 훨씬 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된 정책이고 그러면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도 계속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체부는 높아지는 반값 여행 수요에 추경 예산을 들여 여행지를 30곳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전국에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무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햇볕을 피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양산으로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이들은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시원해. 좋을 것 같아요. 더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시원해.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면서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한때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갔고 대부분 지역의 최고 기온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30도를 웃도는 기온은 평년 기준으로 8월 상순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더위는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서울의 토요일 예상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춘천과 청주의 최고 기온도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광주가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며 고온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더 올라 대구에서는 올해 최고 기온인 34도를 보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선했던 강원 동해안도 강릉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고온 현상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엔 구름이 끼면서 낮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고
고온 현상은 수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오늘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지원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 시절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앞으로 나갈 용기를 얻었다며 모든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부터 22일까지 합참 주도의 한국군 단독 지휘소 연습인 태극 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습에는 안보 환경 변화와 최근 전쟁 양상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합참은 이번 태극 연습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 앨리스 누커 정무 차관 등을 만납니다. 한미양 측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등 한미 간 현안과 지역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안보 분야 주요 의제로는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위한 권한 확보, 핵 잠수함 도입 등이 꼽힙니다.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미국 전투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은 KF-21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췄다고 평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독일 포커스는 올해부터 신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단계적으로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 역할을 맡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이른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데요. F-35처럼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갖도록 설계됐습니다. 포커스는 KF-21의 핵심 경쟁력 가운데 하나는 가격으로 도입과 운용 비용이 완전한 스텔스 기종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따라서 F-35만으로 구성된 전투기 전력을 구축하기 어려운 국가들의 KF-21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증시 전망을 잇따라 높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코스피 강세 목표치를 1만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과 산업 성장 기대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은 JP모건이 코스피 기본 목표치를 9천, 강세 시나리오 목표치를 1만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JP모건은 지난 4월 말에도 코스피 기본, 강세 목표치를 각각 7천과 8,500으로 상향한 바 있는데요.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산업 성장 등을 이유로 목표치를 다시 한번 상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JP모건 외에 지난주 골드만삭스도 지난달 코스피 목표치를 7천에서 8천으로 상향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9천으로 상향하는 등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한국 증시 전망 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숙련 노동자들의 작업 데이터를 활용해 로봇용 AI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작업 현장의 움직임과 기술을 AI에 학습시키는 방식인데요. 해외 언론은 한국의 AI 경쟁력을 높일 핵심 분야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의 피지컬 AI 스타트업인 리얼월드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숙련된 노동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인공지능 두뇌를 개발에 활용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물류 직원들이 창고에서 물건을 잡고 들어올리고 다루는 방식을 포착한 데이터 등을 사용하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리얼월드는 이를 통해 향후 몇 년 안에 다양한 공장 및 작업 현장의 로봇에서 작동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구축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AI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포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과 노래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MBC LA의 보도입니다. MBC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첫 한국어 이중언어 몰입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너하임 토머스 제퍼슨 초등학교 학생들은 노래와 수업 등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시작 당시 학생들 상당수는 한국어 비원어민이었으나 현재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계 이민자 김재은 교사는 자신의 문화가 일상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현실에 감격하며 학생들과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주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잘 사는 법.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가정의 달 5월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눌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행동 하나, 돈 거래 하나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민정 변호사와 함께 가족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정말 5월이 되면 가족들 간에 현금이 오고 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린이날도 있고요. 또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부모님께 혹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일이 생기는데요. 이 용돈을 많이 줄 경우에 최근에 SNS를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어마무시한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실제로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국세청 AI가 개인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소액 이체까지 세금을 매긴다. 이런 괴담 같은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은 가짜 뉴스이고요. 가짜 뉴스군요. 네, 모든 국민의 일상적인 계좌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는 그런 소문은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다. 물론 국세청의 자금 분석 시스템이 예전보다 정교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모든 소액 거래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생활비, 교육비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통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학비, 결혼 축의금, 장래 부의금처럼 상식적인 수준의 금전 지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고요. 문제는 용도와 한도입니다. 네. 받은 용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산다거나 아니면 예적금에 넣어서 자산을 형성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겠고요. 또한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로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범위를 넘어선 자금이 오간다고 하면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문제가 없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마 아동수당 받아서 아이들 양육에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요. 아이들 명의로 통장 만들기가 좀 번거롭고 귀찮다고 해서 부모 명의의 통장으로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돈은 그냥 아이를 위해서 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경우가 있을 텐데 우리 일반적인 생활비나 개인 용돈이랑 뒤섞일 수가 있잖아요. 이때도 문제는 없을까요? 네, 아이를 위해 썼다면 정말 괜찮을까?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처가 핵심입니다. 어디에 썼느냐 살펴봐야 되고요. 이해하기 쉽게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수당을 받아서 실제로 아이를 위해서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통장으로 수당이 들어왔지만 그 돈으로 아이의 기저귀, 분유, 옷을 샀다거나 병원비나 교육비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동수당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아동수당을 부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아이 몫으로 나온 수당을 부모의 개인적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던가 주식 투자에 썼다. 아니면 사치품을 구매했다. 이렇게 아이와 전혀 무관한 곳에 사용을 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비록 부모가 친권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는 없는 것이고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수당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해서 수당이 환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좋은 방법을 하나 추천드리자면 처음부터 자녀 명의 통장을 아예 개설을 해서 그 아동수당을 넣고 수당을 관리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쳐주는 좋은 그 자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증명하는 것도 보호자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애초에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아이 명의의 통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가족 간에 큰 돈이 오갈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1억 원을 송금받아 부족한 전세금을 치른 A씨. 당시엔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몇 년 뒤 이 돈이 가족 간 분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자 다른 형제들이 나서서 어머니 노후 자금을 빌려간 거니까 당장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A씨는 부모님이 본인에게 그냥 주신 돈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 한 장 없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변호사님. 네. 가족 간의 금전 거래할 때 사실 네. 차용증 안 쓰고 그냥 돈을 네네.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네네. 겁니다. 특히나 부모 자식 간의 거래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을 텐데요. 네. 지금 법적 소송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럼 법원 같은 경우에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그냥 준 건지 아니면 빌려준 건지 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까요? 네. 법원도 가족 간의 돈 거래가 일반적인 타인 간의 거래와는 다르다는 점, 즉 가족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모르는 사람끼리라면 당연히 대여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을 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으면서 좀 차용증을 쓴다는 것이 좀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그것만으로 판단을 하진 않고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서 증여인지 대여인지 이렇게 돈의 성격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그 금원을 송금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법원은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해서 대여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부모님의 당시 재산 상황이 자녀에게 거액을 줄 정도로 좀 여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또는 부모님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좀 무리하게 준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네. 또 돈을 주고받은 이후의 관계도 보게 되는데요.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대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수년간 단 한 번도 이자나 원금 상환이 없었다. 그리고 갚으라고 독촉을 하지도 않았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법원은 정말 빌려준 돈이 맞는가, 대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이처럼 그 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가족 사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증거, 차용증 이런 것에 이제 구애되지는 않고요. 돈이 오고 간 전후의 맥락 그리고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관계, 당시의 그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입증을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어느 쪽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례의 경우는 이제 민사소송일 것이고 대여금 청구 소송일 텐데요. 이럴 때는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쪽인 원고 측이 입증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쪽, 즉 빌려준 돈이니 갚으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형제들이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국 이때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 그냥 받은 것이었다, 증여였다. 이렇게 버틴다고 하면 돈을 준 사람이 아니다, 이건 빌려준 것이다 라는 점을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때 대여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네, 결국에 이런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증거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있으면 당연히 가장 명확할 것이고요. 없더라도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이자를 지급한 정황이라든지 뭐 갚을 것을 독촉한 정황 이런 여러 상황과 증거들을 보고 네,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전 사례에서는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준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다라는 걸 입증했다고 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돈을 돌려받는 데까지도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즉, 이 시효를 따질 때 언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그걸 명확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재판에 승소를 하거나 또는 대여금으로 인정받은 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소멸 시효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날이 아니라 돈을 갚기로 한 날, 즉 변제기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만약 가족이라서 그냥 형편 좋을 때 갚아라라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이때는 돈을 빌려준 날부터 바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돌려달라 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영영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멈춰가는 이 시효의 시계바늘을 다시 되돌릴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시효 중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빌린 거 맞다라고 상대방이 만약에 그 채무를 인정을 했다거나 또는 단돈 10,000원이라도 이자나 원금을 갚은 기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10년의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혹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월이 지난 오래된 빚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중단 사유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전문가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반대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여금, 빌려준 돈이 아니라 아예 줘버린 돈이다. 부모님께서 증여한 거다라고 결론이 나면 이걸 되돌려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황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요? 네. 당장 갚을 의무는 사라진 것이니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나중에 더 큰 분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는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부모님 생전에 자녀가 미리 받은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상속분을 앞당겨 받은 것으로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유산을 나눌 때 이미 증여받은 것이 많은 자녀는 그만큼 상속분에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형제들이 이것을 문제 삼으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개념인데요. 유류분이란 쉽게 말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의 몫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재산의 대부분을 생전에 증여받아서 다른 형제들의 몫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형제들이 내 최소한의 몫은 돌려달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생전에 증여받은 돈은 부모님이 그냥 주신 것이니까 이게 끝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다가 뒤늦게 이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특히 증여 금액이 클수록 또 다른 형제들이 당시에 몰랐을수록 나중에 상속 분쟁의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족 간의 큰돈의 거래는 지금 당장뿐 아니라 훗날의 상속까지 염두에 두고 좀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을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머리도 아프고요. 네. 또 이게 과연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굉장히 드는데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자, 네.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네.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금전 거래를 할 때 가족 간에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실까요? 네. 가족 사이의 법정 싸움까지 가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기록과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돈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서로의 오해를 막고 또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게 대여나 증여나 뭐 이런 경우에 대여라고 하면 역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는지, 뭐 원금과 이자는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갚을지 변제기를 명확히 적고요.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공증까지 받아두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증이 좀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드는데 꼭 해야 하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정해진 수수료에 따라서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공증을 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긴 재판이 없이도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훗날 소송에 들어갈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공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또 경제적인 그런 선택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족끼리 뭔가 거래를 하는데 차용증을 쓰자고 하면 좀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그렇죠. 섭섭해하거나 이런 네네. 일들이 꼭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신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좌 이체를 할 때 송금 메모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뭐 5천만 원 대여, 뭐 아들 전세금 빌려줌 이런 식으로 송금 메모를 좀 상세히 적어두시면 나중에 훌륭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로 또 오늘 빌려준 돈 그럼 언제까지 잘 쓰고 갚아라 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하는 메시지를 남겨두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했다. 이렇게 되면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또 강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오해가 없도록 처음부터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소중한 사람도 지키고 내 재산도 지키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족끼리의 금전 거래도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돈 문제만큼이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쉽게 선을 넘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휴대전화만 보면 깊은 한숨을 쉬는 B씨. 이를 수상하게 여긴 D씨는 B씨가 잠든 새벽 몰래 휴대전화 패턴을 풀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B씨가 몰래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는데요. 당장 빚을 추궁하려면 휴대전화를 몰래 본 사실부터 밝혀야 하는데 부부간의 휴대전화 몰래 보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네, 변호사님. 네. 아마 이 사례 들으시면서 뜨끔하신 시청자분들 네, 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이렇게 뭐 휴대전화 몰래 보는 거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 네.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참 감정 싸움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네. 이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족인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을 몰래 열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형법상의 비밀 침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데요. 네. 판례는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서 이메일 등의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풀고 몰래 들어가서 메시지나 사진을 확인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의 침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네, 굉장히 그렇죠. 높네요. 네네. 자, 그런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증거는 없지만 네. 지금 운명 공동체잖아요, 가족은. 그렇죠. 또 네. 경제 공동체이기도 네. 하고요. 내가 무슨 뭐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체증을 위해서 일부러 뭐 몰래 훔쳐봤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내 배우자가 되게 지금 가슴앓이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궁금해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진짜 우리 가족에게 수천만 원의 빚을 져서 이 주식으로 탕진을 했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 배우자에게는 좀 뭔가 면책 조항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배우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그러한 동기만으로 완전히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거고요.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이런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 위반, 이런 위법하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딱한 사정 그리고 어쩔 수 없었던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서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의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가 있겠고요. 판사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처벌 수위를 고려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벌금액을 줄여준다던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던가 이렇게 선처를 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렇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형이 감형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죄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네.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엄연히 형사처벌 기록으로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향후의 사회활동이나 특정 자격 취득에 일부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중대한 범죄다라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앞선 사례에서는 잠금 장치가 돼 있는 휴대폰을 풀고 몰래 봤는데요. 휴대폰 사용하면서 비밀번호 걸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열어서 봤다. 괜찮을까요? 잠금 장치 유무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해야 하는데 판례는 잠금 장치와 같은 그 보호 장치를 뚫고 들어가는 것을 중요한 침입의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잠금 장치가 아예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하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형법상의 비밀 침해죄는 그 봉함된 편지나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를 처벌을 하는데 스마트폰 내에 메시지나 이메일을 열람하는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설령 형사처벌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혼 사유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잠금 장치 유무와 관계없이 타인의 스마트폰을 열람하시는 행위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부부간이라도 네. 상대의 휴대폰 안의 내용을 보진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설명이신데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부부 말고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낳아서 키우고 있는 자녀지만 내가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잖아요. 네. 만약에 미성년자의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혹시 엇나가지 않을까, 지금 뭐 학교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네. 걱정돼서 휴대폰을 몰래 네. 보고 싶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미성년자의 자녀 휴대폰 괜찮을까요? 네, 부모님들이 정말 그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스마트폰 문제 때문에 정말 골치를 많이 썩고 계실 네. 텐데요. 정말 이런 문제는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미성년 자녀라고 할지라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을 검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요. 다만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또 친권이라는 강력한 권리이자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범죄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
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확인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친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자녀의 교우 관계나 성적을 감시할 목적 이런 것들로 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검사하는 것은 친권의 남용이 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자녀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고 또 정서적인 학대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감시가 아니라 소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녀와 좀 평소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시고 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법보다 앞서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녀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전에 네. 자녀와의 대화를 먼저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죠? 네. 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세금 문제부터 금전거래 그리고 사생활 보호 문제까지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이니까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우리가 선을 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이런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라 하는 점들이 있다면 정리해 네. 주실까요? 네, 오늘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듯이 가족이니까 하는 안일함이 때로는 가장 아픈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드린 조언 외에 실무적으로 또 챙기셨으면 하는 팁 2가지 정도 더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첫째는 가족 간의 차용이 좀 모호하다면 차라리 증여세 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기록을 안 남기시는데 오히려 비과세 한도 내에서 미리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증빙하거나 또 상속 분쟁을 막는 그런 깔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제도를 이용하는 게 낫겠군요. 네, 모호한 대여보다는 명확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방지하고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가족 간이라도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네,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신용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또는 잠깐만 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 좀 하자. 이런 가족들의 부탁. 거절하기가 참 쉽지 네, 않죠. 정말 쉽지 않지만요.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그 모든 법적 책임이 고스란히 그 법정 명의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이런 모든 위험을 내가 떠안게 되는 셈인데요. 결국 가족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족을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는 네, 그런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결국 법은 관계를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일 뿐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타인보다 좀 더 존중하고 또 서로의 권리를 생각하면서 법정까지 가지 않고 가족을 지키는 그런 예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소중한 관계를, 가족 관계를 잘 지키는 그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점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선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오히려 큰 갈등과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5일 오늘은 제45회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신 모든 선생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